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다니요. 그럼 지영이가 나를 집에서 내쫓을 때 넌 뭐 했니? 엄마가 모욕당하고 짐짝 취급당할 때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아들은 그때 이미 죽어버린 거야, 현수야. 가족 모두가 생각하는 신성한 2시간은 삶의 폭풍우 사이에서 보호와 위안을 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60대 중반의 노모인 한주혜 씨가 가족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아이들과 함께 따뜻함을 찾기를 바랐지만 대신 애착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양로원에 보내지는 냉담함과 비난, 고통에 직면했다. 제 이야기는 상처와 배신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외로운 눈물부터 사랑과 존중으로 점철된 희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가치는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간직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적한 동네 작은 집에 사는 60대 중반의 여인 한주혜입니다. 집은 은행나무가 무성한 길가에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마당으로 가득 떨어져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남편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혼자 여기에 살았습니다. 집벽에는 결혼식 날부터 2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러간 것까지 가족 사진이 여전히 가득 걸려 있다. 가끔 나는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떠올린다. 이 집은 크지 않지만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온 가족이 모였던 식탁은 이제 나뿐이고 때로는 친절한 이웃이나 동네의 어린 아이들이 놀러오는 손님이 몇 명 더 있다. 비가 오는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요. 한 번은 창유리에 비친 내 눈을 보았다. 한때 빛났던 눈은 이제 세월의 침묵을 떠돌았다. 제 2 아들은 이제 모두 서울에 살아요. 장남 현수는 결혼해서 5살 난 딸을 두고 있다. 주말에 가끔 가족을 데리고 나를 방문한다. 어린 손녀는 매우 활발하고 올 때마다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분주하던 우리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막내 아들 지훈은 현재 여전히 싱글이며 미디어 일로 바쁘다. 그는 매일 밤 제게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단지 몇 가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근처 시장에 갔다가 젊은 시절 옛 친구였던 김 여사를 만났다. 우리는 보통 매일 아침 함께 걸으며 가족, 자녀, 또는 단순히 날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김 여사가 집에서 표를 잊어버려 중요한 여행을 놓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둘 다 20대 소녀들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박한 순간들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평온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차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다. 옛 기억은 미련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위로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종종 뒤뜰로 간다. 남편과 저는 모든 작은 국화 덤불을 심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해 봄, 내가 아름다운 화단을 심었다고 칭찬했을 때 그가 햇볕에 손을 더럽히고 밝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이 저만 남겨져 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한때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지금은 몇 개의 말라붙은 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돌보아도 예전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한 번은 야생 고양이가 종종 정원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칙칙한 회색 털과 차가운 눈을 가졌고 때때로 남편의 오래된 구름 의자에 뒹굴기도 했다. 나는 그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매번 돌아왔다. 어느 늦은 오후, 나무에 물을 주는 동안 나는 그것이 감나무 아래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만지고 그가 다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고민 끝에 집에 가져가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기로 했다. 그날부터 고양이는 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민호라고 이름 지었는데 저희 남편이 아들한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민호는 가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며 조용한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두 아들 현수, 지훈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삶이 너무 바쁘다. 한 번은 지훈이 주말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적이 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요리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고모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 나는 종종 내가 아이들의 눈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정원 구석을 청소하던 중 먼지가 덮인 나무 상자 안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남편이 나에게 썼지만 보낸 적은 없는 편지였다. 기울어진 글은 그가 수년 동안 나에게 숨긴 비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심장병을 앓았지만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편지를 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종이에 흠뻑 젖었다. 이 일을 저와 공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나셨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이 그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항상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를 혼자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요. 그날 이후 정원을 돌볼 때마다 그가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정원이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기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아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왔다. 추위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마치 모든 것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려는 듯했다. 나는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추억으로 가득 차도 이제는 추위가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빈 상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다. 자녀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점점 희박해지고 마치 자신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간단한 안부일 뿐이다. 그날 잠을 잘 수 없는 밤을 보낸 후 저는 그들에게 직접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현수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벨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통화가 끝났다.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점점 커지는 허전감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머뭇거리며 근심을 감추려고 애썼다. 저는 안심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 아침 면접을 준비해야 해요. 엄마는 쉬세요. 대화는 금방 끝났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시간이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 갈라지는 것처럼 소중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옛날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듣고 공유하기를 바랄 뿐이다. 일주일 후 저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기를 망설였지만 예감이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쪽 끝은 옆집에 살던 예디옷 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윤 여사는 아침 뉴스에서 지훈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전날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를 당했다. 나는 마치 죽은 것 같았고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을 수 없었다. 윤 할머니는 지훈의 상태가 생명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다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서둘러 짐을 챙기고 서울로 가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탔다. 가는 길에 지훈 씨한테 못다한 얘기들을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아요. 나는 지난 며칠 동안 기대만 하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향해 걷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누워있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훈은 사고 후 오랫동안 일을 쉬어야 했다. 서울에서 널 돌보던 날들이 모처럼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 나는 요리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전에 공유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가족의 감정은 때때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로부터 올 수도 있었지만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더 이상 잊혀진 느낌이 아니라 가족의 감정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삶의 시련을 통해 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날 밤, 많은 밤을 뒤척인 후 나는 두 아들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숫자를 누를 때 손이 떨리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평생을 붙어있는 집을 팔자는 제한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둘 중 한 명과 함께 이사하는 것이 가족의 느낌을 되찾고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수가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나서 머문머문 말했다. 현수야, 엄마는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번 주말에 집에 갈 수 있어? 지훈이도 너희랑 산이하고 싶어. 반대편 끝에서 현수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대답했다. 좋아요, 엄마. 열심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지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목소리가 진지해 보였을 때 약간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 건강 안 좋으세요? 아니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냥 너희 둘 다와 얘기하고 싶어. 이번 주말에 다녀와도 돼요?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짓눌렀다. 나는 아이들이 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현수는 항상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지만 사생활이 일과 가정으로 충분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안다. 지훈이는 바쁘고 성격이 좀 충동적일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제안이 두 사람이 서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의견 불일치를 느끼게 될까 봐 두렵다. 주말에 우리 아이 둘 다 집에 왔다. 현수는 아내와 딸과 함께 갔고 지훈은 늘 그렇듯이 혼자 왔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집안이 웃음소리로 북적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을 거실로 초대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현수, 지훈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유난히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 집에서 혼자 살다가 어머니는 외로움을 느끼셨고 점점 더 힘들어 하셨다. 이 집을 팔아서 너희 둘 중 한 명과 살고 싶어. 내 말이 끝나자 지훈은 즉시 반응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정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더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아요. 엄마, 아빠 집이잖아. 현수는 침묵을 지켰지만 표정에는 담혹감이 역력했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그런데 확실해요. 엄마가 집을 팔면 저와 함께 살 때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지훈 씨 말대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너희들을 방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많은 생각을 하셨다. 이것은 단지 엄마의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족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엄마는 더 이상 젊지 않아. 내 곁에 아무도 없이 언젠가 떠날까 봐 두려워.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나의 말은 두 아이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어린 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달려와 나를 껴안고 말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대화 후 현수와 지훈 모두 더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족의 감정이 비록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결정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찌개와 지훈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마늘찜 갈비, 현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했던 생선조림까지. 오랫동안 사람이 없던 부엌은 이제 향기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현수가 아내와 딸과 함께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에 피로감이 감돌았다. 그의 아내 지영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태도에 빈틈이 느껴졌다. 지훈은 조금 늦게 도착해 평소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미리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엄마, 오늘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특별한 날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억지 웃음으로 화답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초반 분위기는 꽤 유쾌했다. 지훈은 일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를 해온 가족을 웃음바다로 만들지만 현수는 조용히 먹기만 하고 가끔 시계를 본다. 알아요. 그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온 가족을 거실로 초대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을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정해서 이 집을 팔고 싶... 나의 말이 방 전체를 조용하게 했다. 현수는 고개를 들고 눈썹을 찡그렸다. 엄마, 잘 생각해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인데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을까? 왜 팔려고 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자 살면 엄마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두 아이 중 한 명과 함께 살면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즉시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저는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이사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훈의 말은 현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따로 공간이 필요할까 생각해봤어? 제 아파트는 이 집 같지 않아요. 엄마는 낯익은 곳이 필요해. 지훈은 즉시 반박했다. 형, 엄마가 엄마를 위해 뭐가 최선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단지 엄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면 한다. 형은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혼자 계시길 바라세요?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현수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우리는 어머니가 자유롭게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모순을 느꼈다. 지훈은 늘 직설적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지만 현수는 조심스러워 모든 걸 다 고민한다. 우리 둘 다 일리가 있지만 그들은 내가 집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의 느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현수의 아내인 지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현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면 내가 좋은 곳을 찾아줄게. 하지만 동거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의 말은 물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것이 가져오는 거리감의 상처를 받았다. 나는 두 아들을 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화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끝났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욕망과 가혹한 현실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오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가족인 우리가 서로의 말을 더 잘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우리가 이 가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수 가족과 함께 이사온 초창기에는 새 삶에 방해받지 않고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노후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늑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낡은 집에서 나온 기념품들을 위해 방에 작은 구석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처음에는 며느리인 지영이가 매우 공손하게 대하고 심지어 다소 융숭하게 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저는 그녀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어주고 있는데 지영이가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만의 정리 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나는 불쾌함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했다. 또 다른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특별한 식사를 요리하기를 희망하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영이는 부엌으로 가서 제 김치찌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시켜놨어요. 요즘 바빠서 청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불을 끄고 내 집의 부적응자처럼 부엌에서 나왔다.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작은 제스처를 취하는 지영이 눈치챘지만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의사표현을 할 때 탄식하는 소리,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 가족을 괴롭히는 듯한 우발적인 말들. 한 번은 지영이 방에서 현수랑 얘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오빠,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작고 한 명을 더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존재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랬다. 나는 지영이를 탓하지 않는다. 며느리, 아내, 어머니가 되는 것은 모두 부담스러운 역할이다. 하지만 그녀의 냉담함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제가 제 아들의 가족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외로움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고 단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현수랑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 딸과 함께 바쁠 때 현수를 앉히라고 초대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현수야, 엄마가 내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 거 알아. 엄마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필요하다면 다른 살 곳을 찾을 수도 있어요. 현수는 놀라서 당황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친척인데 엄마가 어떻게 부담이에요? 나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너희들이 편하길 바랄 뿐이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지영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대화가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족이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진정한 조화를 찾는 것은 항상 예상만큼 간단하지 않은 긴 여정일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 하얀 눈송이들이 어떻게든 그 눈들처럼 강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낙하하고 녹았지만 겨울마다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차츰차츰 마음이 달랐지만 며느리인 지영을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려 했다. 시어머니의 역할을 인내하고 완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내 노력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손녀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별 생각 없이 나는 나의 저축에서 돈을 인출해서 기부를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지영이 현수를 대화방으로 끌어당기자 우연히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엄마는 계속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자신을 돌볼 게 뭐가 있을까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짊어질 수는 없잖아. 그런 걱정 때문에 지영이를 탓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말투는 나를 군더더기처럼 느끼게 한다. 내가 조카를 돕고 싶어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다. 사고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날 나는 계단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팔이 아팠다. 진찰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몇 달 동안 깁스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면 이런 상황이 지영이에게 더 공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냉담한 표정인 것 같다. 내가 그녀에게 높은 선반에서 그릇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영은 분명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수 오빠가 집에 올 때 부탁드려도 돼요? 바빠요. 냉담에 그치지 않고 지영은 개인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한 번은 그녀가 내 밤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깔끔하게 청소하고 싶어요. 엄마가 놔둔 방이 공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 말들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아들의 집에서 낯선 사람으로 취급될 줄은 몰랐다. 결국 며칠 밤을 자지 못한 끝에 현수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영이와 조카가 나왔을 때 현수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현수 씨, 엄마는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엄마가 불편해하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 고개를 숙인 현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떠나지 마, 지영이랑 얘기할게. 나는 현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이 필요 없어, 아들아. 엄마는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짐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운 현수네 집을 나섰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유대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랐지만 알고 보니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간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잃어버린 자유와 평온을 되찾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아침, 날씨가 흐리고 공기는 마치 뭔가 좋지 않은 것을 알리는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탁자 위에 컵 하나를 떨어뜨렸다. 지나가던 손녀가 파편 때문에 미끄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 심장을 조여주었고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다쳤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바로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더 조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눈빛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설명도 못하고 허리를 굽혀 조카를 안고 있던 지영은 입에서 비난을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현수가 나중에 사고일 뿐이야. 너 큰 소리 치지 마 라고 말을 거들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오빠, 안 보여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엄마 혼자 못 챙겨요. 가족들까지 괴롭혀요. 그 말들은 내가 아들과 손녀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지영의 지적은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나는 지영이가 나를 자주 피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뭔가를 돕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엄마, 그냥 쉬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말은 그녀가 신경 써서 한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앉아 있을 때 지영과 현수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거기서 더 잘 챙겨줄 사람 있을 텐데 맨날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영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내 엄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못 봤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어머니는 모든 것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못 참겠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괴는 것 같았다. 지영이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알지만 저를 요양원에 데려가겠다고 한 건 제가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요. 일주일도 안 돼 현수랑 지영이가 집 근처 요양원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주선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표정의 현수 씨가 저한테 최선의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지영이는 멀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거기서 더 잘 보살핌을 받게 될 거라는 말만 몇 마디 했다. 제가 떠나던 날 손녀는 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며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나중에 할머니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양로원 문이 등 뒤로 닫히면서 마치 바깥 세상도 내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 방은 깨끗하고 정갈하지만 허전하고 춥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작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내 눈물과 섞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가족을 만들고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낯선 사람으로 내몰렸다. 매일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딘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늙어가는 것의 대가일까? 그래도 언제까지나 슬픔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한 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젠가 아이들이 가족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항상 바란다. 양로원 시절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처럼 느릿느릿 지나갔다. 나는 이곳 생활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쌓여 있었다. 가족들이 다른 노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낯선 곳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에 갑자기 병원 정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보니까 현수가 거기 서 있는데 걱정과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는 나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더니 길을 잃은 아이가 방금 어머니를 찾은 것처럼 나를 와라 껴안았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왜 이렇게 되게 놔뒀어? 현수 울컥했다. 나는 침묵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수, 저는 다 알아요. 불필요한 일을 겪게 해서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요. 알고 보니 현수는 지영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만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전부터 의심했지만 내가 집에 가고 싶어서 활동에 참가하기를 계속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여기 직원에게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돌아오는 길에 현수는 끊임없이 사과했다. 그는 지영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관계를 수습하려고 애쓰지만 지영의 태도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현수는 어머니에 대한 존엄과 애정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끝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수네 집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 지훈이가 데려왔어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나는 내가 겪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다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의 집 생활은 사뭇 달랐다. 비록 너의 아파트가 넓지는 않지만 나는 아들의 관심에서 매일 따뜻함을 느낀다. 지훈은 늘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애쓰며 건강에 대해 묻기도 하고 가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시켜주기도 한다.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가 제가 정말 속해 있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면 제 이야기가 고통, 배신, 상처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다. 가족 관계에서 희생이 항상 사랑과 존중으로 보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사랑과 존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더 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훈에게 돌아온 뒤의 삶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것이 종말인가? 아니면 그저 삶이 제시하는 도전의 새로운 장인가? 어느 늦가을 오후, 지훈은 나를 집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다. 작고 아늑한 식당은 창문에 푸르른 화분이 있는 텅 빈 거리에 웅크리고 있다. 지훈은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계피차 2잔을 주문하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마치 어려운 말을 할 방법을 찾는 것처럼 잠시 침묵했다. 엄마 지훈이 말문을 열자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는 엄마가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세요? 지훈의 질문에 나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너를 보고 마음이 모순투성이었다. 맏아들 현수가 원망스럽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하다. 며느리인 지영에 대해서는 냉정한 비판에 따른 상처의 감정이 아직도 가슴속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지훈아, 엄마 모르겠어. 용서는 쉽지 않다. 특히 어머니가 많은 것을 잃었을 때. 하지만 엄마는 항상 화를 내는 것이 엄마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걱정스러운 빛을 띠었다. 엄마,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마음속에 담아두짐. 지훈이의 말은 나를 안도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가 단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들이 가라앉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몇 주 뒤 현수가 깜짝 방문했다. 이번에는 지영이도 손녀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마지막 만났을 때보다 더 수척해진 것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엄마, 나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현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긴 침묵으로 답답한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영이가 엄마 필요할 때 엄지를 제압하고 보호하지 못하게 너무 약했어. 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현수에게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두 사람이 겪은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나는 대답했다. 현수 씨, 엄마는 저를 탓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당신이 가족이 단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버팀목이야. 어느 나이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아이처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사고 후 삶은 점차 평화로운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균열은 땜질되더라도 여전히 흔적을 남긴다. 때때로 늦은 밤 동안 저는 도전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지영이는 내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과연 현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엄마인 내가 행복과 자유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저는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갈림길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족의 사랑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상처와 눈물이 있더라도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치를 되찾고 삶의 도전과 상관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